dollars, but somehow managed to 그 당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의 사금융처럼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미국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들이 확인이 됐었고,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체계는 언제적 버전이냐, 원조 주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이제 우리 돈 줬으니까 미국 말 들어, 올드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요, 민주적인 시스템이 미래 신산업에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가장 최적화된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USAID 2.0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해외 많은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로 트랜스퍼하자. 첫 단추를 지금 그거부터 없애고 돈을 세이브해서 글로 가자 하고 있는 진짜 첫 단추일 수도 있어요. 교수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폭 축소하려고 하는 이 USAID 국제개발처럼 기관이 굉장히 유서가 깊은 데더라고요. 미국의 사실 대외 원조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부터 여러 부처들을 통해서 분산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냉전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61년에 존 F 케네디는 우방을 관리하고 자유진영을 어떻게 보면 수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외 원조를 조금 일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뒤부터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서 진행되어 왔던 여러 대외 원조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한 곳에 모으려고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립된 게 USAID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USAID의 전신이었던 여러 부처가 흩어져서 대외 원조를 했던 것은 그 당시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 국가가 외부에 원조를 해줌으로써 공산 진영의 편제를 더 늘리려고 했던 것을 저지하고 최고의 우방 국가들인 서유럽 국가들이 다시 전후 피해 복구를 빠르게 재건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도와야 된다. 그게 미국의 여러 영향력과 입김을 늘릴 수 있다라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고서 그게 전개됐다라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USAID는 그것을 좀 더 냉전이 본격화된 시점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생태계 아래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많은 우방을 만들려고 첫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원래 미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도 하고 거기서 소비, 고용 이런 걸 하길 바랬는데,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은 사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 편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국가가 먼저 그 나라의 기본적인 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드머니는 미국이 먼저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하고 결국 친해져야지만 그 나라가 친미 성향의 국가들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것까지 기대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개도국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특정적인 사업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선의를 통해서 지원되는 적지 않은 사업들이 결국 그 나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일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의 사금융처럼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USAID를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후진국 개도국들이 더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훨씬 미국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들이 확인이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AID에 대해서 지금 이 기관이 수억 달러의 돈을 쓰면 안 될 곳에 쓰고 있다. 큰 사기를 치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맹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 구축 비용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USAID의 이게 기능이 온전하지 않다. USAID를 통해서 선행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행위에 우리가 대행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수백 수천 개의 기관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사람들 일자리만 챙기는 일이지, 이게 실제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바로 그 숫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바티칸에서도 이번에 성명서를 냈죠. 네. USAID를 통해서 지원받았던 대표적인 기구 중에 하나가 미국 내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구호 단체들인데, 그 구호 단체들이 이제 한 푼의 돈도 못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기 생겼거든요. 근데 트럼프 쪽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쪽의 입장입니다, 우리 돈으로 결국 그 사람들 일자리 월급 줬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 이게 뭐냐라는 USAID를 없애기 위한 명분을 그런 걸로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 직접 초대받아서 저희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발표했던 미취학 아동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고 미국에 급박하게 와서 자기 나라의 피해 상황을 미 의회에서 발표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자행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 직원의 자녀들이 와서 마치 현지 국가에서 내가 지금 막 도착해서 이런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발표했던 몇 번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그 당시 사실 미국이 그걸 권했거든요. 여론에서 어떻게 보면 호응을 얻고자, 네. 그리고 예산 집행의 명분을 찾고자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와선 이거 다 사기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옳고 지금 USAID가 하던 일들이 다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흔적들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긴 하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지금 2기 전에도 이 USAID를 좀 폐쇄하거나 축소하자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미국이 지금수 스케일로 계속 재정 지출을 계속했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서 가장 큰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드러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나라에 큰 입김을 발휘하고 많은 나라에게 반강제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해, 이런 식의 우리는 조치에 따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어서 그 관세 부과라든가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2035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더 커지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제 아무도 미국의 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따를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지금 계속 이 스케일로 나가는 여러 고정비도 줄이고 미국의 방만한 어떤 재정 운영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도 일부 갚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트럼프 1기 때도 여러 가지들을 정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없애고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럼 USAID를 기반으로 또 활동하고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선행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 공격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가 이번에 2기만큼은 자신이 이제 뒤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 원래 목표, 내 원래 이상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취임사에 아직 잉크도 안 말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행보 중에 하나가 이런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앤다, 이걸 지금 적극하고 있는 거죠. 결은 똑같은 겁니다. 일단 사법부에서 요거를 일단은 좀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트럼프는요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위해한 것들 중에서도 실제 자기가
그 뭐 범칙금 내거나 과징금 물고 야, 이 정도 과징금 물고 건물 올리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하면 위법한 행위도 서슴없이 하는 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USAID가 폐지하면 너 위법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면 폐지는 안 하고요. 대신 예산 결정 권한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폐지에 준하는 형태의 대폭적인 예산 축소만 할게 하고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업들 다 줄이고요. 지금 이 사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뭐 지금 뭐 10,000명 가까운 뭐 수준의 많은 인력이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몇백 명으로 줄여버려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폐지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의 어떤 뭐랄까요 지적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는 알겠으나 그것 때문에 이런 결정된 행보가 퇴색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같은 사람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조차 없어졌다. 이거는 지금 중국 편을 늘리는 행위다. 사실 USAID의 이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면 어쨌든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들은 좀 줄어드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우려도 분명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보가 우리가 1대1로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대1로로 많은 국가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행보 속에서 그러면 예전에 미국이 60년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진행해왔던 그 행보를 지금 중국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게 놔두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키우는 행보가 USAID를 없애는 행보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USAID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는데 방점을 찍었냐면 일단 미국이 대외 원조를 할 때 원조 자금을 준 그 국가들에게 반드시 요구했던 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실현하기 위한 적극성을 띄어라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USAID에서 했던 업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를 하고 싶다 우리도 민주주의로. 그런데 선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포스터도 붙이고 뭐 선거 뭐 사무소도 차려야 되고 투표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줬어요. 정책 자금으로. 그 얘기는 예전에 냉전에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온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체제까지 들어왔었고 그게 일원화됐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인권, 민주주의, 뭐 평등 뭐 이런 것들만 넘겨주면 미국의 편제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그레이존에 해당되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죠.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린 중국식 사회주의야. 그래서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상당히 많이 도입했고 그렇지만 국가 거버넌스 체계는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야. 이런 걸 지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에게 사회주의를 또 권하기도 애매모호해졌고 그러다 보니 1대1로 사업은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만을 기반으로 외국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사업에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문제가 터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없어서 경제활동이 많이 안 일어나고 발달이 안 생긴 나라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중진국이나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시드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그 어떤 뭐랄까요? 경제하려는 의지를 퇴색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대1로 사업으로 항만 짓고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고 아니면 공장 짓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 우리가 매칭했던 펀드마저도 중국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쪽 지역에서 중국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만 키운 사업이지 이게 우리나라 국가 발전이나 내 일자리에 뭔 도움이 됐느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지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USAID를 통해서 대외 원조를 덜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선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지원받았던 국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뿐인 것이지 아무 그게 우리가 이거 예산 줄인다고 해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외 원조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정말 부족해지고 있는 게 더 솔직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국민들에게 지적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돈이 이것도 없어진 거냐?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미국 국익을 되찾기 위한 지출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중국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뭔가 뭐 자기네 진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왜 돈 나오는 곳에 인심이 간다고 그런 쪽의 우려를 미국이 아주 안 할 수 있는 걸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겁니다. 외국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외국과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서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안 나온다. 돈으로. 네.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은 뭐냐? 2차 세계대전 전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의 많은 그 당시 가장 그 부자 국가들이 많았던 유럽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 정말 급격히 이제 와해되거나 쇠퇴할 거야, 국제적인 영향력이 떨어질 거야 했었을 때 그걸 다시 복구했었을 때 미국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을까 했었을 때 그 당시 많은 행보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와서 한국도 공장 지어라. 그리고 미국에 뭐 어떻게 보면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관세라는 게 입장료 받는 거잖아요. 그 입장료 내고 우리 쪽에 들어와서 장사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많은 부가가치를 미국에 환류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정말 만에 하나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어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상당 수준 이상으로 불거졌을 때 미국 내에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도체 공장, 왜냐하면 군수물자에서도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지금 2차 전지나 뭐 히토류,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 체계를 빨리 쉬프트 해봤자 그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한 거는 결국 거기에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중국 기업들인데 미국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의 1등은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거든요. 1등 산유국이고 쉐일 혁명까지 해서 쉐일과 관련된 기술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에너지, 곡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자체도 미국 내에서 전부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완결성, 독자성, 이걸 더 강화시키려는데 돈을 더 쓰려는 목적이 많아 보이고요. 그걸 하는 것이 더 패권을 오래 유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런 데 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지금도 부채가 아주 부채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럼 불필요한데 줄이자. 외국에 돈 주는 거 줄여야지.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런 맥락인 거죠. 이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 같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맥락상 어떤 걸 많이 읽게 되냐 하면,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의 선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많은 것들은 어찌 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데이터라든가 남들이 내 사적 영역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통폐합해서 프로토콜을 여기에 맞춰. 그리고 데이터는 전부 나한테 줘.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해 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훨씬 단기간에 성과를 많이 내왔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면면히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요, 사실 민주적인 시스템이 미래 산업, 미래 신산업에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가장 최적화된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미국 상무부라든가 상무부에서 펀딩을 제공했던 여러 정책 연구소들은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캐치업할 수 있었느냐, 바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국가가 단일 프로토콜을 요걸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도 예를 들어서 초창기라면 많은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별도의 그 콘센트 소켓을 다 다양하게 만들면 이게 호환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정부가 다 강압적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주고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빨리 디벨롭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게 사례 연구로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왜?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왜?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 때문에. 이런 얘기를 뒤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뭐 퇴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한 그런 보고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결이 뭐냐 하면 스트롱맨들의 복귀예요. 지금 푸틴, 시진핑, 그 다음에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많은 국가의 거버넌스의 수장들이 굉장한 그립감과 독선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임하는 국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뭔가 민주적인 결정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숙려 과정을 거치는 게 타이밍을 유실하는 거다라고 많은 국가 유권자가 일부 판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의 스타일과 해리스의 리더십 스타일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압도적인 손을 들어준 건 역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미국 내부에 오피니언 리더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옛날에 추진해왔던 그 민주적인 방식, 그걸 이입하기 위해서 원조를 해준다? 지금은 그 옷차림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동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맥락상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뭐 체제에 대해서 미국과 우호적인 체제를 늘리는 거 아무 도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술과 뭐 테크놀로지 모든 것으로 약간 통합된 전체주의로 인류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약간 그려지는데요. 걱정이 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 그리고 식량 패권, 그리고 국방 패권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방법이 예전처럼 그 나라에서 자생적인 생태계를 미국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내재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히 표현드리면요, 이게 단순히 표현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메인 서버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많이 유도하는 게 제일 유리해지는 걸로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학계 출산율이 가장 낮아지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OECD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빼고는요, 학계 출산율이 2.1이 안 돼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진짜 인구가 점점 다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나라 공통적으로 다 고민해야 될 게, 국경은 누가 지킬 건데, 산불났을 때 누가 끌 건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직종의 일은 누가 할 건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인공지능과 로봇이거든요. 그럼 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쉽게 말해 미국산 인공지능과 로봇을 가져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 로봇 뒤에서 누가 조이스틱으로 하나하나 1대1로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시스템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현장에서 대응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인공지능의 지원 체계는 당연히 그 로봇을 판매한 회사의 미국 본사 또는 본사 근처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메인 서버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주 또 노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요. 미국의 무기나 미국의 무인화 어떤 시스템을 수용했던 국가는 반영구적으로 미국에 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미국이 반영구적인 패권국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주요 부처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엄청나게 한 30분 설명을 해야 됐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지금 학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에서 만든 로봇을 받아다가 전방을 지키고 국경을 지킨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그 로봇들이 눈이 빨개지면 미군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그래서 뭐 소버린 AI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교수님 너무 나가셨어요. 어서 또 이 SF 많이 보시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전쟁에서 네. 헤즈볼라 중간 간부들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삐삐가 동시에 폭파했잖아요.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실사가 이건 거예요. 걔네들이 삐삐를 차고 있었던 이유는 핸드폰은 도감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버전인 삐삐를 차고 있으면 안전하다 했는데 그 삐삐를 동시에 폭파시키잖아요. 네. 충분히 시나리오상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체계는 언제적 버전이냐. 원조 주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이제 우리 돈 줬으니까 미국 말 들어. 올드 패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과 새로운 판이 연결되고 스타링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땐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버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USAID 2.0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해외 많은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로 트랜스퍼하자. 이거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지금 그거부터 없애고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한 돈을 세이브해서 글로 가자 하고 있는 진짜 첫 단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미국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밀었던 카드가 민주주의, 인권, 인도주의 네.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는 기술, 메인 서버, 미국 내 힘과 패권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세계가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와 우리가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건가라는 상당한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는 공포감인데요. 미국 입장에선 그건 검증된 방법입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SBS에서 이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SBS도 준조세처럼 국가에 세금 내시는 거 내겠지만 반대로 미국에게도 준조세처럼 매달 내는 돈이 있죠. 서버 이용료 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룹웨이로 내부에서 인트라망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마존 걸 쓰시는지 MS 걸 쓰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명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에어리어로 디지털 도메인으로 전 세계 지도를 그리면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버라든가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지금 제한적이에요. 그럼 디지털 영토에서 미국이 다 잡아버린 거거든요. 거봐, 우리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비즈니스나 경제활동 부분에서 준조세 형태로 다 돈을 걷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물리적 영역에서 또 다른 그 매개물이 될 수 있는 AI와 로봇. 이제 SBS도 AI 기반으로 뭔가 컨텐츠 서비스 런칭하고 제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AI, SBS가 독자 개발할 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MS 오픈 AI를 링크드 해야 될 거야? 아니면 제미나이를, 구글의 제미나이를 링크드 해야 되는 거야? 각각 구독료 얼마인지 알아봐. 이 소리 언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또 한 번의 파이프라인을 전 세계에 꽂는 게 지속적으로 영향력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가치에 적지 않은 부분이 미국으로 환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이거 올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디지털 영토가 우선순위고 미국의 기술 패권이 진짜 우선순위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어떤 경로에 이 USAID 폐쇄 내지는 축소라는 사실 굉장히 더 큰 그림이 있는 거네요. 이 그렇죠. 기관 하나의 축소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대두될 그 또 다른 형태의 원조가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이 너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직도 후진국, 개도국, 중진국에 있으니 이렇게 하자. AI 기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원 우리가 해줄게. 서버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구글도 뭐 100불짜리 뭐 노트북 제공한다 뭐 이런 거 아프리카에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와 유사한 맥락으로 추가적인 지원들이 아마 다른 형태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도
어떻게 보면 범 USAID의 논의의 일환이죠. 아니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선진국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인데 아직까지 왜 한국을 지키는데 우리가 돈을 왜 쓰는데 한국의 방위비를 일부 우리가 커버해 줬던 것은 물론 미국의 국익이 많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미군 부대 두기에 참 좋은 곳이죠. 그런 거 다 있어서 있는 거지만 이제 와서는 니는 이제 선진국이니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원조 성격인데 이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 절감이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USAID에 돈 받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스탠스의 여러 가지 뭐랄까 요구 사항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직전인 거죠. 일단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외 원조 기관을 설립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 제품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패잖아요. 야 니네 왜 도와주는지 우리 다 알아. 결국 이러다가 물건 팔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메꿔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제품이 더 팔리게 만들려면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원조를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요즘은 원조를 물적, 인적 자원으로 외국에 그냥 도로 놔주고 뭐 인프라 구축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쓰임이 다한 적정 기술이라고 하죠. 이 적정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유선전화 관련된 인프라. 네. 우리는 이제 다 집에 누가 유선전화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걸 요구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선 이미 쓰임이 다한 그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전해줘서 그냥 니네가 이걸로 뭔가 이제 근현대화하는 작업을 해봐 라고 넘겨주는 것들이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요즘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특히 초기 2년에 네. 마지막으로 이런 트럼프 초기 2년에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좀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외교 쪽 교수님들하고 농담 삼아 술자리에서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농담 한 적 있어요. 한국이 제일 고수일지도 몰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평생 그 부동산 개발자, 부동산 그 중개인 이런 걸로 지금 성장해 온 사람이잖아요. 네. 협상의 달인이에요. 이 협상의 달인은 상대방이 기분이 엄청 상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나가는 게 최악수예요. 무조건 앉아있게는 만들어야 아무리 기분 상하더라도 일단 앉아있게 얘기해야 뒤를 볼 수가 있고 뭐래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주 공교롭게 트럼프가 당선될 때마다 대통령이 없어요. 일기 때도 없고 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간들을 벌 기회가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꾸 찾아가면서 어떤 딜을 보고 있는지를 더 우리가 모니터할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기회가 얻어진 거예요.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권한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 제가 무슨 대행입니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중국의 어느 아킬레스건을 때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구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린 경제만 얘기했지만 지금 핵 확산 방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지역의 판을 어떻게 귀결시킬지도 또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세를 볼 수 있는 본의 아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때 그냥 막 때려놓고 오 하다가 우리에게 약간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본의 아니게 끌려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데미지가 더 있을 요인이 있는지도 이번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협상 대상자가 우리가 없어진 거는. 그러면 그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대안을 찾아야죠. 네. 예를 들면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 이 오바마가 만든 이 국도 지금 폐쇄하거나 아주 그냥 축소를 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같은 걸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 되게 천문학적인 액수로 배상을 하라거나 뭐 저지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분명히 좀 해왔던 기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없애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미국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까요? 미국 내에서? 이게 사실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뭐랄까요? 지향점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각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철학이 많이 다른데요. 미국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하는 기술을 많이 갖게 됐던 가장 큰 그 환경은 새로운 거 하는 거에 제약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로 그걸 억제하는 일들을 안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 사람 없는 사람들이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불법이었지만 미국은 구글이 뭐 미국 전역을 뭐 활보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시스템인데요.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본, 이게 전 세계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쪽 부분에서도 이 영민하고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 새로운 금융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또 뭔가 큰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금융보호국 같은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 암호화폐라든가 신금융 기법으로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비켜가는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었을 때 그걸로 약간 문제를 느꼈다, 내가 손해를 봤다 하는 사람들이 집단소송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근거로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또 내 피해보상금 내놔, 이런 게 좀 더 원활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미국은 대부분 뭐 승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합의 보잖아요. 그럼 시끄러우니까 얼마 주고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발목 잡게 만들 때가 아니다. 그러면 금융 소비자의 보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국은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스스로도 많았어요. 내가 성인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넣었는데 왜 국가가 날 아이 취급하냐? 나 그거 엄청 위험한 거 알고 내 돈 넣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전부 다 고스란히 뭐 영원이 되더라도 내 판단으로 내가 빵원이 된 건 내가 감내할 텐데, 만약에 내가 그걸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이거는 제도권에서 아직 용인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왜 막는데? 이런 논조도 미국에 많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원래 미국의 그 기질을 더 북돋아 주자. 그래야 이런 금융 쪽에서도 탈달러하려는 여러 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미국이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극단적으로는 최근에 그 맨해튼에서 UNH,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사장을 이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여기에 또 굉장히 그 막 환호를 보내는 세력들까지 나타나서 사실 보험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되게 막 이제 규제 완화되고 해가지고 돈 잘 벌겠네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눈치 딱 보고 아 보험사들 조사 좀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인들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거가 많이 좀 퇴색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좀 굉장한 어떤 비극을 겪은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럼요. 한쪽은 그런데 다른 말하자면 좀 더 고전적인 미국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에서는 예. 내가 알아서 해. 예. 예, 그런 부분에 양쪽의 알력 같은 게 지금 미국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어요. 어떤 정책이 늘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갔던 나라는 별로 없죠. 네. 이쪽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확 도드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땐 또 반대쪽을 유권자들이 선택하거나 그런 걸 원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글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 좀 천천히 가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트럼프도 계속 그 과정에서 수위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하고. 하지만 지향점은 이 사람은 한결같은 말은 그래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술을 막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 부분에서도 이런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이런 기능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말하자면
이 미국이 지고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 이걸 약간 나눠받는 식으로 맞습니다.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권 국가가 지속적인 패권을 유지할 때는 어떤 국가들과 어떤 대상자들의 희생이 늘 있어 왔잖아요. 대영 제국 때 식민지들,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또 대항해 시대의 중남미 국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결들이 있었죠.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 위성 국가들의 또 약간의 뭐랄까요, 뭐 본인들의 이익을 일부 소련을 중심으로 편제하면서 상실했던 거. 근데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한 번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추가적으로 똑같은 100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그동안은 뭐 5대5로 나눴던 6대 미국이 4로 나눴는데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더 가져가야겠다. 이런 노골적인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진단하신 겁니다.